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험을 돕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1840년대 영국을 정말 뜨겁게 달구었던 철도 광풍이라는 사건하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투자 열풍, 이걸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보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역사 속 에피소드 소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분석이죠. 맞아요. 이게 그냥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금융버블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터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치고요. 그리고 그게 경제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살펴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는 뭘 얻고 뭘 잃는지 이런 사회적인 의미까지도요. 정말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술 혁신이잖아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투자 열풍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때론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특히 요즘 AI 투자 정말 뜨거운데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1840년대 영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당시 철도 주가 지수 그래프를 보면요. 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네, 정말 드라마틱하죠. 184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다가 1845년에 진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엔 그냥 곤두박질 치잖아요. 네, 완전히 수직 낙하 수준이었죠. 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만들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초기 철도의 성공, 그리고 낮은 금리,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꼽던데요. 네, 바로 그 두 가지가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리버풀 맨체스터 노선 같은 그런 초기 철도가 성공적으로 운행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내는 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실제로 돈을 버는 걸 보여줬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철도가 진짜 미래구나. 이거 돈이 되겠다. 이런 확신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글래스고에서 런던까지 마차로 가면 나흘이 걸렸는데 기차로는 단 하루, 24시간 만에 간다. 이건 뭐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겠네요. 혁명이죠, 혁명. 네,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노선들이 실제로 보여준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 됐다고 해요. 10에서 15%요? 와. 그 당시 국채 수익률이 한 3%에서 3.5%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아, 비교가 안 되네요. 거의 뭐 요즘 말로 돈복사 수준인데요? 그렇죠. 마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아, 중앙은행이요? 어떻게 했는데요? 1842년부터 금리를 계속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845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떨어집니다. 2.5%면 정말 초저금리네요. 네,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봤자 수익이 너무 낮으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낼 것 같은 곳으로 몰리게 되죠. 이게 바로 철도 주식이었군요. 네, 특히 그때 산업혁명 덕분에 막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새로운 중산층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투자 열기에 대거 뛰어들면서 그냥 투자가 아니라 광풍 수중으로 번져나간 겁니다. 아, 중산층까지 합세를 했군요. 네, 그리고 당시 스크립, Subscription Certificates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투기를 더 부추겼어요. 뭐랄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비상장 주식 공모주 청약 증서 뭐 그런 비슷한 건데요. 상장 전 주식 인수권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게 실제 회사 가치나 사업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 증서 자체가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한 거예요. 프리미엄이 막 붙으면서요. 와, 정말 혁신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하고 또 넘쳐나는 돈, 이 두 개가 만나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났네요. 네,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화려해 보이는 잔치 뒤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구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라는 개념을 딱 지적하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다 합쳐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철도 광풍이 가진 아주 핵심적인 구조적 취약점이었습니다. 아, 어떤 식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철도 회사가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노선을 놓겠습니다 하고 사업 계획서를 내요. 그것만 보면 그래 수요도 있고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영국 전역에서 이런 계획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다 합쳐서 전체 그림으로 보니까 이건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었던 거죠. 얼마나 비현실적이었길래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1844년까지 영국 전체 철도망 길이가 한 2,000마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 불과 3년 동안 영국 의회가 새로 허가해준 노선 길이만 해도 무려 8,500마일에 달합니다. 3년 만에요? 2,000마일에서 8,500마일이 추가된 거라고요? 네, 거의 기존 노선 길이의 4배가 넘는 신규 노선 건설을 허가해 준 거죠. 그리고 이 8,500마일 노선을 전부 짓는 데 필요한 총 투자 예상액이 얼마였냐면요. 당시 영국 전체 GDP의 40%에서 많게는 80%에 육박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GDP의 40에서 80%요? 와, 이건 뭐 국가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인데요? 상상이 안 가는 규모네요. 그렇죠. 거의 전 국가적인 자원이 철도 건설 하나에 올인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이 모든 신규 노선들이 다 건설되고 나면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한 총 매출액. 이게 연간 6천만 파운드예요. 6천만 파운드.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1844년 기준으로 실제 영국 전체 철도 회사들의 총 매출액이 약 600만 파운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만에 매출이 10배 이상 뛸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이것도 좀 비현실적인데요? 비현실적이죠. 더군다나 이 6천만 파운드라는 액수가 당시 영국 전체 GDP의 12%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한 산업의 매출이 국가 GDP의 10%를 넘는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그러네요. 마치 모든 노선이 다 독점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것처럼 가정한 거군요. 네. 현실은 저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노선 계획을 들고 나오면서 경쟁이 극심해졌습니다. 서로 승객을 뺏고 요금을 내리면서 결국에는 다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뭐랄까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결국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데 파이는 그대로인데 먹겠다는 사람만 엄청나게 늘어난 꼴이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조차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노선에 경쟁 회사가 둘 이상 끼어들면 그건 경제성이 없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아는데도 투자가 계속됐다. 네, 광숭에 휩쓸리면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거죠. 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게 바로 버블의 무서움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잉 건설 계획 자체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더 직접적인 위기의 도화선이 된 건 따로 있었다고요. 바로 자본 요구액, 캐피털 콜즈 문제. 이게 주식 대금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나눠내는 방식 때문에 더 커졌다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위험했던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 뇌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철도 주식은 대부분 부분 납입, 파틀리 페이드 방식으로 발행됐어요. 부분 납입이요? 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파운드짜리 주식이라면 투자자는 처음에 살 때 뭐 10파운드나 20파운드 정도만 내는 겁니다. 아, 일단 적은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이 적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철도 건설을 시작하고 자금이 필요해질 때마다 자, 이제 추가로 얼마 더 내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본 요구의 캐피털 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거군요. 네. 이게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숨겨진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왠지 불안한데요? 네, 이게 실제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1846년에 그 문제가 폭발했어요. 철도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건설을 진행하면서 자금 수요가 폭증한 거죠. 그래서 1846년 한 해 동안 투자자들에게 요구된 자본 요구액 총액이 무려 4천만 파운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4천만 파운드? 아까 GDP 얘기 나온 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영국 경제 전체의 연간 순이익과 거의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네, 경제 전체 순이익이요?
그 돈을 철도 투자자들이 다 내야 했다고요? 네, 평범한 중산층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런 거액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렇죠. 뭐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가지고 있던 은행 예금을 깨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이나 자산을 헐값에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아, 너도 나도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네,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요구가 빗발치고 주식시장에서는 투매가 쏟아지면서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유동성 부족,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경색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철도 투자자들의 자금난이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져나갔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1847년에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죠. 네, 자료 보니까 그때 영란은행이 금리를 무려 10%까지 올리는 극단적인 긴축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은행들과 상업회사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정말 한 산업에서 시작된 광풍이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네요. 네, 역사적인 금융위기 사례로 기록되었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백해 보이는 위험 신호들을 다 무시하고 그토록 열광적으로 철도 투자에 뛰어들었던 걸까요? 상식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됐던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자료에서 지적하는 행동경제학적 관점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이요. 어떤 것들이죠? 우선 로또 심리, 로또 멘털리티를 꼽을 수 있어요. 로또 심리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네, 사람들은 철도 주식 투자를 마치 로또 복권 사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알아. 내가 산 주식이 대박 날지, 이걸로 인생 역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기대감 혹은 환상을 품는 거죠. 아, 나만은 아닐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인가요? 그렇죠. 로또 당첨 확률이 극히 낮다는 걸 알면서도 매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만약 당첨된다면 하는 그 꿈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브론테 자매들, 제인 에어나 폭풍의 언덕을 쓴 작가들 있잖아요. 네, 알죠. 이 자매들까지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철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사회 전체가 그 투기 열풍에 휩쓸렸던 거죠. 와, 조용히 글만 쓸 것 같은 브론테 자매까지 투기에 휘말릴 정도였다니 당시 분위기가 정말 상상 이상이었네요. 로또 심리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있었을까요? 네. 성장률 착시, 그로스 일류전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성장률 착시요. 그건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 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가 연 10%씩 막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네,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죠. 네. 투자자들은 그 숫자만 보고 와, 이 철도 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실상은 뭐였는데요? 매출 성장은 그냥 비슷한 비율로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쏟아부은 자본 투자 때문에 외형만 커진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쏟아부어서 노선을 계속 늘리니까 당연히 전체 매출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개별 노선 하나하나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그만큼 개선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속빈 강정 같은 성장일 수도 있었는데 겉모습만 보고 속은 거라고요? 그렇죠. 외형 성장을 실제 수익성 증가로 착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시가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낙관론을 더 부추겼던 거죠. 그렇군요. 로또 심리의 성장률 착시까지 사람들이 흥분할 만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이요? 네. 특히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를 얻을 경로가 제한적이었던 중산층 투자자들은요. 철도 사업을 주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 즉 주관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니까 믿고 투자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주관자들은 당연히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았겠죠. 객관적인 위험 요인이나 비판적인 분석 같은 거는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할 능력도 부족했고요. 결국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중산층 투자자들이 이 광풍 속에서 파산하거나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빚 때문에 감옥에 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철도 광풍은 정말 처참한 대실패였나요? 실제 매출은 예상했던 것보다 30에서 40%나 적었고, 네, 예상치가 워낙 허황됐었죠. 그리고 건설 비용하고 운영 비용은 오히려 예상보다 각각 50% 그리고 30에서 40%나 더 많이 들었다고 하니 이건 뭐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였겠어요. 그렇죠.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수입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으니 당연히 적자였죠? 결국 주가도 고점 대비 85%나 폭락했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렸겠네요. 네, 그야말로 패닉셀링이 이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고서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 처참했던 금융시장의 실패가 결과적으로는 영국 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유용한 버블, 유스풀 버블 이론인데요. 아니, 실패가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아이러니 아닌가요? 바로 그 아이러니 때문에 이 철도 광풍이라는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파괴적인 버블이었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광풍 과정에서 시장에 흘러넘쳤던 그 막대한 자본들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영국 전역에 철도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까는 데 투입되었다는 겁니다. 아, 돈은 사라졌지만 철도는 남았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영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빠르고 촘촘하게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망이 이후 영국의 산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는 거죠. 와,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네, 경제 역사가들은 이걸 사회적 절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절약이요? 네, 철도가 생겨남으로써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런던 글래스고 4일 걸리던 게 하루로 줄었다고 하셨죠? 네, 그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 이게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 절약된 시간과 비용이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쓰이면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의미죠. 그래서 금융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파괴가 오히려 사회 인프라 구축과 장기 성장으로 이어졌다니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버블이 다 이렇게 유용한 결과를 낳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를 해저 터널로 잇는 유로터널 프로젝트 아시죠? 네, 알죠. 유로스타 단위는? 여러 차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이후에도 과연 그 터널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만큼의 사회적 편익, 그러니까 사회적 절약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순현재 가치 NPV가 마이너스였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예요. 아, 유로터널은 유용하지 않은 버블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즉 버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자본의 파괴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유산이나 진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자산의 버블이 형성되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금융시장의 실패가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역사의 교훈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보고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 170여 년 전의 철도 광풍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AI 투자붐하고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바로 그 비교 분석이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 철도 vs AI에 대한 거의 종교에 가까운 열광적인 기대감이라든지 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막 현재로 끌어와서 엄청나게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매기는 현상이라든지. 맞아요. 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나만 뒤처지면 안 돼 하는 그런 FOMO, Fear of Missing Out 심리 때문에 뒤늦게 막 추격 매수하는 행태까지도요. 정말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는 바로 그런 유사성들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현재 AI 붐이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철도 강풍 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가 보통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시장의 경쟁 상황을 보면요. 철도 광풍 때보다 오히려 집단적인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LLM 시장이요. 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모델들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LLM 시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트로픽, 코히어, 그리고 중국 기업들까지 최소 6개 이상의 아주 강력한 거대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뉴스 보면 매일같이 누가 얼마를 투자했다, 새로운 모델을 내놨다 하는 소식이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철도 시대랑 비교해 보면 더 실각하다는 거예요. 철도 시대에는 그래도 한 노선의 경쟁자가 둘 넘어가면 이거 장사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도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 LLM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쟁자들이 훨씬 더 큰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면 결국 기술 발전도 빨라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좀 다릅니다. 각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겠죠. 네,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짜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 소수의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승자에게 투자한 부분에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패배한 기업들의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여러 군데 투자했지만 결국 몇 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면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철도 광풍 때 너무 많은 경쟁 노선들이 서로의 수익성을 갉아먹었던 것처럼 지금 AI 시장의 이 과도한 경쟁 역시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승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막대한 자본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집단적으로 비합리적인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쟁 구도 자체도 문제지만 저는 이 보고서에서 AI 붐이 철도 광풍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꼽은 부분이 정말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자본의 진부와 속도 문제요.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철도 인프라는 한 번 딱 만들어 놓으면 뭐 레일이나 다리 같은 것들은 수십 년, 심지어 100년 이상도 가치를 유지하고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물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AI의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반도체 칩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학습된 AI 모델 그 자체인데 이것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가치가 유지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잖아요. 자료 보니까 거의 2년마다 새로운 세대로 대체될 정도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AI 투자가 가진 과거 기술 버블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위험 요소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고 그걸로 수익을 내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뭐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런데 그 5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관련 기술, 예를 들어 AI 칩 성능이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까요?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거의 3세대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5년 동안 3세대가 바뀐다고요? 와. 네. 그 말은 즉 내가 투자한 자본의 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투자한 그 기술이나 모델이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구식이 되어버려서 시장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낡은 기술이 돼버리는군요. 그렇죠. 철도 광풍 때는 만약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최소한 건설된 철도나 교량, 터널 같은 실물 자산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자산을 다른 회사가 인수하거나 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땅이나 고철값이라도 건졌겠죠. 하지만 지금 LLM 경쟁에서 만약 어떤 기업이 밀려나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가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개발했던 그 복잡한 AI 모델이라는 무형 자산은요. 거의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되는군요.
잔존 가치가 거의 없겠네요. 네,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의 규모가 과거 철도 투자 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군요. 투자 관점에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니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1840년대 철도 강풍은 낮은 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혁신 기술에 대한 투기적인 기대감과 집단 심리가 엉켜서 만들어낸 일종의 시스템 위기였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영국 사회 전체에는 철도망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남기는 유용한 버블의 측면도 있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I 붐 역시 신기술에 대한 기대와 엄청난 투자 열기라는 점에서는 과거 철도 광풍과 너무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쟁 강도나 특히 핵심 자본의 진보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히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우리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AI 투자를 당장 다 멈춰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서도 AI 기술 자체가 가진 혁신적인 잠재력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소위 말하는 AI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낙관적, 불리시온 AI라는 입장이죠. 아, 기술 자체는 좋게 본다는 거군요. 네, AI가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져올 변화는 엄청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AI 분야에 불고 있는 투자 열풍과 그로 인해 형성된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까지도 무조건 낙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심지어 비관적인 bearish on the current AI investment boom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술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와 지금 현재 시장의 광적인 분위기는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장은 어쩌면 기술의 잠재력을 너무 앞당겨서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 프루덴트 어프로치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혹시 변동성이 매우 큰 특정 기술주, 특히 지금 뜨거운 AI 관련주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거죠. 아, 너무 한쪽에 쏠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봐라. 네, 만약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거나 혹은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제공하는 다른 자산, 예를 들어 우량 채권 같은 고정 수입 자산의 비중을 좀 늘려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이죠. 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지금의 이 뜨거운 열기가 언제든 갑자기 식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종의 해지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했지요.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전략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면 지금 AI 붐이 주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미국 외에 다른 지역, 유럽이나 아시아 등지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지역적인 분산 투자도 해지 전략이 될 수 있겠군요. 네. 혹은 금이나 다른 원자재 같은 대체 자산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핵심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험 관리와 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인내심을 가지라는 조언입니다. 인내심이요? 네, 지금 너도 나도 누가 이 AI 경쟁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섣불리 예측하고 그럴 것 같은 기업에 막 추격 매수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2의 엔비디아를 찾으려고 혈안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광풍이 불고 안개가 자욱할 때는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성급하게 추격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차라리 이 광풍이 한 차례 지나가고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꾸준히 가치를 창출해내는 진짜 알짜 기업들이 누구인지 좀 더 명확해질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옥석이 가려질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네, 보고서에서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지금 유로터널을 막 짓고 있는 혼란스러운 공사 현장에 내 전 재산을 쏟아붓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터널이 안전하게 다 완공되고 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달리는 유로스타 기차표를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당장의 대박보다는 확실한 성공을 기다려라. 그렇죠.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넘치는 유동성과 인간의 광기가 만났을 때는 필연적으로 도살, 즉 아주 대규모의 파괴와 손실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1840년대의 영국의 철도 강풍과 현재 AI 붐의 비교는요. 혁신이라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집단적인 기대감에 부풀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열정에 휩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역사적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 또 몇십 년 뒤에 지금의 AI와는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거대한 기술 혁신의 물결이 또다시 밀려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 철도 광풍이나 지금 AI 붐에서 나타나는 칠수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혁신의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위험은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정해진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깊은 고민과 성찰 속에서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